예, 부동산 자산 관리론 이범우입니다.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 영국과 일본의 그 부동산 관리 제도,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금융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그 강의안으로 15쪽에서 21쪽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그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금융제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액의 자금이 필요를 하죠. 그래서 자금을 차입하고 자금을 운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뭐 자산의 특성을 봐도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 뭐 투자라든지 하는 활동이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는 이제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다 부동산 금융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자산 관리 관련된 금융제도는 크게 뭐 담보대출 그리고 주택유동화증권, 뭐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담보대출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은 그 금융기관 또는 뭐 금융회사에서 인정하는 담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재 차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부동산 가치에 한정된 융자를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타인 자본,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타인 자본이 될 텐데요.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는 이제 타인 자본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 자산 관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 관리 또는 재무 관리에서도 타인 자본, 부채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 걸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기 자본이 100억 원이 있고 거기 운용해가지고 뭐 순이익을 10억 원을 올렸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 우리가 흔히 ROE라고 하는 거 뭐 10%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자기 자본을 50억 가지고 타인 자본 또 50억을 빌려 가지고 100억을 운용해서 순이익을 마찬가지로 10억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소요되는 어떤 금리라든지 하는 비용보다 이자 비용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타인 자본을 좀 과도하게 운용을 한다, 빌려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부채 비율이 더 과도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신용 위험 또는 차입 위험이라고 하는 게 높아져가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좀 도산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담보대출과 관련된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담보대출 총액을 좀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담보대출 관련된 제도는 뭐 크게 한 5가지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4가지 정도, 뭐 또 파생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것까지 합치면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우리가 DTI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최근에 도입된 DSR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직접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채 감당률 DCR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RTI라고 하는 최근에 도입된 그런 그 담보대출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제 처음에 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대출 비율은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 줄여서 이제 LTV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앞에 주택자를 붙여가지고 보통 주택담보대출 비율 또는 뭐 주택담보 인정 비율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담보 물건의 자산 가치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담보물건의 채무 부담 능력 또는 담보물건의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담보대출 비율 LTV는 그 46쪽 중간에 있는 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담보대출 금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 플러스 임차 보증금 등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담보 가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담보대출 비율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간에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그래서 to 앞에 붙어 있는 게 loan이고 이게 이제 대출금, 대출액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그 to 앞에 붙어 있는 게 분자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to 뒤에 있는 거 value가 되겠죠. 여기서는 LTV에선 loan to value, 그 value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 다음에 있고 to 다음에 있는 것은 분모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loan to value니까 to 앞에 붙어 있는 거 loan이 분자, 담보대출 금액, 그리고 value가 분모, 담보 가치 또는 담보 물건의 자산 가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분자에 있는 것 중에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담보 물건에 대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미리 설정한 채권 최고액 뭐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조세 채권이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 가지고 조세 채권이 선순위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등은 임차 보증금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 보증금까지도 여기 임차 보증금 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대출 비율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담보대출 비율은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이 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주택 가격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이 담보대출 비율 LTV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어떤 여신 정책 그리고 담보 물건의 종류, 뭐 주택이냐 또는 뭐 상가냐 뭐 이런 거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가지고 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어떤 좀 자산의 가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담보대출 비율 LTV를 100% 아래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시가가 5억 원이다. 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뭐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담보대출별 LTV가 60%를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대출 금액은 이보다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담보로 설정된 주택을 경매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경매 처분을 하다 보면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을 삭감한 후에 대출해 주기 때문에 담보대출비 60% 적용받았다. 시가 5억 원인데 그렇다라고 해도 3억 원까지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비율 LTV가 낮다라고 하면 담보물건의 채무 부담 능력이 좀 높다. 뭐 채무를 쉽게 부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담보대출 비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TV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부동산의 담보 가치,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담보대출 비율 같으면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단의 하나로다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걸 막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은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담보대출 비율 LTV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50% 이상으로는 대출해주지 마세요. 50% 이하로만 대출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가계와 기업의 입장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가계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TV를 하향 조정하면은 좀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LTV 담보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완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LTV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0년 9월에 담보대출 비율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LTV를 처음 도입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뒤에 설명드린 그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미시 정책, 미시 금융 정책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003년에는 그 12구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이때 이제 투기 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은행의 담보대출에 대해 요 LTV를 50%에서 40%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보자산의 가치의 40%까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강화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좀 부진해가지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2014년 8월에는 지역별로 50 내지 80%이던 이 LTV를 전국적으로 이제 70%로 통일시키면서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2016년 중반 이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또 회복이 되고 좀 뭐 투기 심리가 확산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 조짐을 보이자 2017년 7월에 이제 전국의 40개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정해놓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하면서 강화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9억 원이 넘으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30%만 인정을 해줬고요. 9억 원이 안 되면은 50%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게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영어로 Debt to Income Ratio입니다. 그래서 to 앞에 붙어 있는 debt 이게 이제 담보대출 금액 또는 이제 금액에다 또 뭐 매월 또는 매년 이자를 갖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게 분자에 들어가고요. to 다음에 나와 있는 income 요게 이제 뭐 세후 연소득 또는 뭐 그냥 연소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세후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 또는 채무 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그 47쪽 중간에 있는 수식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분모에는 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분자에 들어가 있는데 분자 첫 항에 있는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그냥 지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놈의 원리금 상환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있는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은 기존에 또 이 주택 또는 이 담보 물건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 담보대출의 이자만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만 이자 상환액이 요 분자에 들어갑니다. 분모에는 세후 연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LTV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 뭐 분자도 차이가 나고 분모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분모의 차이가 더 크죠. 그래서 LTV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치, 즉 다시 말해서 그 담보 물건의 어떤 채무 부담 능력을 살펴보는 데 비해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분모에 세후 연소득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차입자의 어떤 그 차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대출자가 아니라 차입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대출자라고 하면은 대출을 해주는 사람인지 대출을 받는 사람인지 이게 참 애매모호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는 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47쪽에 총부채 상환 비율 정의에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차입자, 대출을 받는 사람, 차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의 특징은 담보대출 비율 LTV하고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LTV 담보대출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예, 고려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 물건의 어떤 자산 가치 가지고 대출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데 비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대출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LTV의 어떤 한계를, 담보대출 비율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산정할 때 얼마인지 그 비율을 갖다 산정할 때 그때 이제 분자에 나와 있는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요. 이 원리금 상환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원을 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을 동시에 이제 갚아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할 상환 개시일 이후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활용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액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금을 좀 미뤄뒀다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겠죠. 한 번에 갚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원금 일시 상환 방식인 경우에는 이자 총액에다가 대출 총액을 합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이 분모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높다라고 하면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높아지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낮으면은 이제 차입자의 소득 중에 일부만 가지고도 원리금 상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이제 200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 투기가 좀 과열주춤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2005년 8월에 30세 미만 미혼 차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DTI 상한선을 40%로 하면서 DTI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2006년 3월에는 이제 투기 지역에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그때 이제 확대 적용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 11월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투기 지역의 전체 아파트 담보 대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되겠죠. 서울에. 그래서 서울의 강남 3구 같으면은 요 DTI 상한이 40%였고요. 그다음에 그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은 DTI 상한 50%로 두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는 60%의 요 DTI 상한을 정했었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이제 DTI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를 했고요. 2007년 8월에는 비은행권,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해서 40 내지 70%로 이제 DTI를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변천을 해왔습니다.
2009년 9월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도권 전 지역의 DTI 상한을 40%로 적용을 했으니까 꽤 그 강화시킨 거죠. 강남 3구가 아까 40%라고 했는데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인천 지역까지도 40%로다가 DTI 상한을 적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화를 했었죠. 그러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둔화되니까 2010년 4월에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조금 변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좀 호황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상한선을 60%로 완화를 했습니다. 2010년 중반 이후에 이제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뭐 투기 심리가 확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니까 2017년 7월에 이제 강남 4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 4구 등의 전국 40개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를 하면서 이 40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DTI 상한을 5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강화했습니다. 강남 4구는 아까 말씀드린 강남 3구, 서울의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건데요. 강동구를 갖다 여기다 붙여가지고 강남 4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요.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이제 강남 네 번째 그 강동구가 이제 이때 굉장히 좀 투기 조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동구까지 포함한 전국의 40개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DTI를 50%로 하향 조정 강화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DTI 그리고 LTV 가지고도 좀 그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때 이제 좀 급격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그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계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1월에는 새로운 DTI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총부채 상환 비율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기존 DTI하고 신 DTI의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리금 상환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두 번째 연소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 DTI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범위를 넓혔고요. 그리고 소득의 질을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리금 상환액 산정할 때 있어서 기존 DTI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담보 대출에 원리금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은 이자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새로운 DTI에서는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DTI에는 기존 DTI에는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의 원금 상환액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요. 새로운 DTI,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에는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의 원금 상환액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부채 범위를 넓힌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소득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할 때도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지 지속적인지 등을 고려해가지고 연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새로운 DTI,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받더라도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제도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줄여서 DS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영어로 하면 이제 Debt Service Ratio라고 그래서 줄여서 D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연간 소득액에서 연소득에서 주택 대출 및 모든 신용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 총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8쪽에 맨 아래 수식을 보시면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총 대출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자에 있는 총 대출 상환액은 차입자의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TI하고의 차이,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DS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 원리금 빠졌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이제 DTI라고 하는데, 이 DTI 총부채 상환율, 총부채 상환 비율하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하고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 산정하는 게 분자에 있는 죄송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존 DTI는 원리금 상환액 산정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데, 신 DTI, 새로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포함하고 거기다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모두 다 반영한다라고 했죠. 근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여기에다가 신용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장단기 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결제액, 전세 보증 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자동차 할부 금융, 학자금 융자 이런 것들까지도 부채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DSR 제도를 이제 그 2018년 10월에 은행권에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주택 대출에다가 제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데, 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건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LTV와 DTI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정부의 정책 수단이 LTV와 DTI였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위험을 좀 동시에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과열과 가계 부채의 그 급증을 동시에 이제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이 DSR 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70%를 넘기면 위험 대출이라고 간주하고요. 90%를 넘기면 고위험 대출로 다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도 제한을 하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게 했냐면, 시중은행부로 위험 대출은 총 대출액의 15% 이하, 그리고 고위험 대출은 총 대출액의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차입자들, 뭐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할부, 리스회사,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기관, 금융회사에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비율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제도화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뭐 부동산 개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 영어로 이제 Debt Coverage Ratio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채 감당 비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약칭 DC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출에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려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분모에 있는 게 원리금 상환액인데, 뭐 흔히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은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하고 원금 상환액의 합계 그냥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LTV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LTV 담보대출 비율은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한 대출 금액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채 감당률 DCR은 조금 다르죠. 부동산의 어떤 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 대한 대출 비율의 대출 금액의 크기, 비율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에 대한 대출 금액의 비율, 이거는 엄밀하게 부채 감당률의 역수, 부채 감당률 분의 1이 이걸 갖다 의미를 하긴 하는데요. LTV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우리가 흔히 부채 감당률 DCR을 해석할 때는 순영업소득이, 분자에 있는 순영업소득이 분모에 있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일까 나타내는 비율 또는 배율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순영업소득 가지고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더 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그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도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이만큼 대출을 해주려고 하질 않겠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부채 감당률 DCR이 1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요. 100% 이상이 될 것을 요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이상 뭐 1.25배라든지 125%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1 이상의 일정한 비율을 대출의 어떤 한계로 정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라고 하는 거고요. 뭐 우리는 뭐 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그 주택뿐만 아니라 그 비주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상가에 대해서 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같으면 영어로 rent to interest ratio, 줄여서 이제 RTI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간 이자 비용에 대한 부동산 임대 소득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척도이다,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렌트 투 인터레스트니까 투 앞에 붙어 있는 렌트, 이게 이제 임대소득이 되겠죠. 임대료니까 임대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투 뒤에 있는 인터레스트, 이자죠, 이자.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쪽의 윗부분에 있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나타내주는 수식을 보시면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분모에 있는 이자 비용에는 지금 새롭게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신규 담보대출의 이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또 담보대출 받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자 비용까지도 이 분모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가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또는 배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가 1보다 적다라고 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니까 1보다 적겠죠. 즉 임대소득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만 가지고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1보다 적으면 안 되고, 그래서 1보다 커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2018년 3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동안 그 전에는 그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 대출 중에 자영업자 대출에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담보대출 비율 LTV라든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이제 임대사업자로 돌리면서 임대업 대출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가계대출인데 가계대출로 포함이 안 되고 기업대출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가계부채 문제가 급증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 임대업에는 1.25배, 그리고 상가 임대업에는 1.5배의 RTR을 적용했었고요. 2019년 12월에는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 임대업 대출에 대해서 RTI를 1.5배가 아니라 1.5배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담보대출과 관련된 제도 한 5가지 비율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의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편천이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 뭐 다른 데서 다 들으셨겠죠. 부동산 금융투자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정책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들어보시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요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도 중요한 어떤 금융 제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